방심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화법과 작문 문제 해설이 시작되니까 모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비고3 화법과 작문 특강 2강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화면은 목차 부분이거든요. 우리 맨 앞에 보시면 이 책의 차례라고 해서 목차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특강이 진행이 되고 어디까지 풀어와야 되는지를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화법과 작문 특강을 들을 때 3개씩 제가 묶어놨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할 때 30문항씩. 그러면 동일한 원리로 아래 30개를 푸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똑같이 아래 30개를 푸시면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앞에 나와 있는 2020학년도 수능 예시 문항은 우리 작년에 한번 풀었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예시본이라서 지금 푸는 건 의미가 없을 거라는 판단하 나중에 풀 거라 건너뛰고 진행이 됩니다. 1강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부분이 하나가 있었어. 뭐가 있었냐면, 화법과 작문에서 화법이라고 하는 부분과 작문이라고 하는 부분이 단독으로 출제가 되는 부분이 있고, 화법과 작문이라고 해서 융합 또는 복합적으로 연계돼서 출제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면 바로 한눈에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이하게 화법, 작문 이렇게 나왔던 기출문제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는 것처럼 대다수가 화법과 작문이 연계된다, 복합적으로 출제되는 부분이 나온다라고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볼게요. 그럼 첫 번째 예시문항 넘어가고, 2021학년도입니다. 따끈따끈하네요. 이와 관련돼서 화법과 작문 기출되었던 문제를 지금부터 풀어볼 거고, 같이 볼게요. 지금부터 우리가 지난 1강에서 배웠던 스킬을 좀 적용해 가면서 접근을 할 거야. 일단 가자. 일단 1번부터 3번까지 문제가 나오면 첫 번째 문장은 읽으라고 했잖아. 2번 지문 먼저 읽으라고 했죠. 다음은 학생의 발표래요. 그럼 우리 머릿속에 발표라고 하는 것은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연이라고 하는 화법의 유형과 조금 흡사한 부분이 있다라고 했죠. 그럼 비슷하다라고 체크를 먼저 해 놓으시고, 그 다음 볼게요. 첫 번째 문장은 읽을 필요가 있다라고 했죠. 이번 탐구 과제는 우리 문화재 깊이 보기인데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우리 문화재 깊이 보기라고 하는 게 이 발표의 화제가 될 거야. 됐니? 그럼 이렇게 본 다음에 1번 문제로 갑시다. 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 그럼 말하기 방식이 나왔을 때 1번부터 5번까지 볼게요. 청중에게 기대하는 바를 언급하며 발표 목적을 부각한다. 발표 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하여 반응을 이끌어낸다. 청중의 요청에 따라서 발표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추가한다. 발표 내용의 순서를 안내해서 청중이 발표 내용을 예측하도록 한다. 발표 내용이 청중과 관련성이 높다라고 하는 걸 말하면서 흥미를 유발한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방법을 바탕으로 적용을 해봤을 때, 잘 봐. 여기서 청중의 흥미를 유발한다 라고 했던 것을 제가 1강에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흥미 유발한다 라고 나오면 반드시 어디를 봐라? 상식적으로 첫 번째 문단을 검토해야 된다. 1강에서 나왔던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흥미 유발 또는 경험을 환기한다, 또는 발표의 순서를 제시한다, 이런 말들이 나오면 제가 1문단을 검토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억하셔야 되고, 청중의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건 제가 1강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괄호에 주목해라. 왜? 이 괄호에서 말하고 싶은 게 뭐라 그랬어? 청중과의 상호작용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했고, 시청각 매체 자료의 활용을 말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고,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말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가로에 주목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순서를 안내한다, 발표 내용을 예측하도록 한다, 이것도 아래서 봤던 청중의 흥미를 유발한다와 동일한 스킬을 써서 문제를 적용해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잘 봐. 2번도 결론적으로 2번은 가로를 보면 되는 거고, 4번과 5번의 진위 여부는 첫 문단에서 끝날 거야. 첫 문단. 됐죠? 그러면 빠르게 분석을 하고 시간을 단축해야 되는 문제니까 중요한 지문의 선지들의, 즉 핵심 어구에 밑줄을 쳐놓은 다음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하나 찾아야겠네. 질문하여 라고 나와 있는데 질문이 나오면 뭐 찾으라 그랬어 얘들아? 물음표 찾으라고 했고, 질문과 관련된 질문의 목적을 연결 지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지문 빠르게 한번 볼까요? 거의 스캔 능력은 여러분들 저보다 뛰어나실 테니까 일단 물음표 나왔죠. 물음표 나왔죠. 그리고 물음표 나왔죠. 근데 물음표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뉘앙스는 파악이 됐을 거야. 뒤에 거 볼까? 청중의 대답을 들었대, 청중의 반응을 살폈대. 아까 제가 1강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청중의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면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괄호에 주목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제가 빨간 색깔로 지금 질문에 체크해놓고 괄호에 밑줄 친 거예요. 그랬더니 발표 내용과 관련된 질문 뭐하고 있어? 고구려 고분벽화를 본 적 있나요? 얘가 우리나라 문화재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발표와 관련이 있는 질문을 하여라고 하는 이 앞부분은 맞는 말이 되겠네? 청중의 대답을 듣는다, 청중의 반응을 살핀다. 그럼 이 부분은 결국 청중의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게 맞으니까 정답 2번 끝.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실 때는 마치 독서하는 것처럼 이 화작의 지문을 다 읽고 분석하고 계실 텐데, 그렇게 하다 보면 좀 많이 딜레이가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정답으로 판별될 수 있는 것들을 분석한 다음에 아닌 것들은 X 쳐서 버리고 남아있는 것만 분석하는 게 시간을 줄이면서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그래서 스킬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 4번, 5번 같은 거 한번 볼까? 순서를 안내하여 첫 문단을 보면 된다라고 했으니까 첫 문단은 얘들아 여기가 될 거야. 안녕하세요. 그려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여기를 문제 푸실 때 읽어보셨겠지만 순서 안내하는 거 나와요? 안 나오죠. 그리고 관련성이 높음을 제시하고 있어? 마찬가지 관련성 높으면 안 나오죠. 4번도 틀린 거고요. 5번도 틀린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발표 내용을 예측하는 건 도입부에서 가능한 거야. 앞부분. 그리고 흥미를 유발하는 것도 마찬가지 앞부분에서 가능한 거니까 4번, 5번은 첫 문단만 읽으면 끝난다고. 아래 문단 읽을 필요도 없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4번, 5번 쉽게 지어질 거고, 그러면 문제를 풀 때 1, 2, 3번이 남을 텐데 1, 2, 3번이 남는다라고 해서 다 읽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스킬을 적용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면 스킬을 적용시켜 본 다음에 정답을 판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마지막, 그리고 화작에서 중요한 건 언급하여 끊어. 앞에 거 맞고 뒤에 거 맞을 수 있어. 추가하여 앞에 거 맞고 뒤에 거 맞을 수 있어. 안내하여, 제시하여 마찬가지 앞에 거 맞고 뒤에 거 맞을 수 있으니까 끊어가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됐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도입부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 화법에서는 이렇게 나오면 문단을 바로 적어놓는 건 좋아요. 문단 번호 적는 건 나쁘지 않아. 뭐 2문단, 3문단, 4문단 이런 식으로 문단 번호 적어놓은 다음에 접근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2번 갈게요. 다음은 발표자가 제시한 자료이다. 발표자의 자료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와, 이거 우리 아까도 봤던 거거든 얘들아. 그럼 가자. 발표자의 자료 활용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오면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1강에서 나왔던 영상 떠올려 보세요. 강연과 발표에서 굉장히 많은 자료를 활용한다라고 하는 문제 유형이 나온다고. 됐어? 그럼 여기서 자료가 사용되는 또는 언급된 부분의 앞뒤
맥락을 파악하라고. 이거 우리 아까 스킬 알고 있는 거야. 스킬 들었던 거고 스킬 알고 있는 거. 아래 볼게. 자료 1, 2, 3이 나왔는데 일단 끊어읽기 표시 먼저 하자. 위해 끊어읽기 확실히 두드러질 거고. 잘 보세요. 고구려 돌방무덤 내부에 벽화가 그려져 있음을 보여주려고, 무덤 주인의 권위를 고분벽화에 담아내었음을 보여주려고, 사후세계에 대한 염원이 고분벽화에 반영되어 있음을 보여주려고, 무덤 주인을 지켜준다고 여긴 대상을 고분벽화에 담아내었음을 보여주려고, 종교 사상이 고분벽화에 영향 주었음을 보여주려고. 이게 자료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궁극적으로 그 자료를 왜 썼는가의 목적이 되겠죠. 그러면 기역과 니은과 디귿의 위치를 체크해야 되는데 형광펜을 다른 색깔로 바꿔볼게 얘들아. 보라색으로 할까? 기역 가로 나와있죠, 니은 가로 나와있죠, 디귿 가로 나와있죠. 이렇게 자료가 사용된 부분을 캐치하셨으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앞뒤 맥락 보시라 그랬죠. 1번 먼저 볼게요. 기역의 자료 1을 활용하였다라고 나오는데 자료 안 봐도 돼. 그 자료가 무슨 자료인 줄 알고 우리가 볼 필요 없고, 고구려 돌방무덤 내부에 벽화가 그려져 있다? 그럼 가로 가보자. 바로 이 시기에 고분벽화가 그려져 있기 시작했습니다. 기역의 앞문장이지. 그럼 뒷문장도 봐야지. 여기가 돌방무덤의 내부입니다. 뒷문장이죠. 그럼 결국 축소해서 볼게. 고구려 돌방무덤 내부. 그럼 결국 여기서 돌방무덤 내부입니다 라고 뒷문장 나오죠. 벽화가 그려져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그럼 벽화가 그려져 있다라고 하는 건 앞문장이 될 거고, 내부라고 하는 건 뒷문장이 될 테니까 1번은 맞는 말. 이렇게 푸는 거야. 앞문장과 뒷문장 보면서. 됐어? 그럼 싹 다 안 읽어도 되잖아. 또 갈게. 니은 무덤 주인의 권위가 고분벽화에 담겨져 있다. 니은 보세요. 이것은 주인과 종의 모습인데 주인을 종에 비해 크게 그렸어. 그럼 세 줄 내려가 보자. 무덤 주인의 권위를 강조하고 있어. 그럼 마찬가지 맞는 말. 무조건 바로 뒷문장을 보는 게 아니라 이어지는 문장이 나오면 그 뒷문장까지 확인해야 되는 거야 얘들아. 한쪽만 쏠리면 안 돼. 2번도 맞는 말이고. 3번 사후세계에 대한 염원이 고분벽화에 반영되어 있다. 그 아래 보세요. 니은 뒤에 사후세계에서도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 이게 염원이 되겠죠.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하는 게 염원이잖아. 3번도 맞는 말. 5번 갈게요. 디귿 종교사상이 고분벽화 영향을 주었다. 가보자. 신선을 그렸는데요. 앞문장. 이것은, 여기서 말한 이것이라고 하는 건 신선은 불교와 도교 사상이 공존하던 당시 상황이 반영되어 있다. 5번도 맞는 말. 정답은 4번이 됩니다. 4번은 앞뒤 문장 살펴보시면 틀렸다라고 하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구태여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1강에서 봤던 스킬을 지금 하나씩 제가 적용하고 있고, 다음 강의부터는 그 스킬에 대해서 계속 적용하는 모습은 점점 줄여나갈 건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대로 문제 유형이 나오면 접근해 보세요. 연습이야, 연습. 이게 스킬로 여러분들 몸속에 체화가 되면 너희들도 화작 개 잘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잘할 수 있고. 넘어갈게요.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스킬로 작용할 수가 있냐면, 자, 발표 후에 질의응답이죠. 근데 청중이 어떤 질문을 했는데 발표자가 고구려 이후에도 사후세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럼 여긴 두 가지 단서를 잡아야 돼. 1번 고구려 이후라고 하는 시기, 그리고 사후세계에 대한 관심, 얘는 어떻게 보면 내용 또는 말 그대로 의미가 되겠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그대로 적용시켜 보시면 그 청중이 말한 질문에는 시기와 관련된 질문도 들어가 있을 거고, 의미적인 부분, 뭐 쉬운 말로 비슷한 말로 내용적인 부분과 관련된 것도 청중이 던진 질문에 들어가 있어야 될 거야. 그러면 일단 시기 들어갔죠. 3번에 시기 있어 없어 얘들아? 시기 없지. 지워. 4번 3세기 출현, 뭐 얘도 시기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역사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문화재가 시대를 초월해서 가치를 지닌다. 이건 아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시대를 초월한다라고 해서 시기가 나오는 것 같지만 발표자의 답변과는 연관성이 없는 거니까 지워지겠죠. 그럼 이렇게 지워졌을 때 이제 내용적인 측면을 갑시다. 사후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이 사후세계라고 하는 건 방금 봤던 1번과 2번 문제에서의 정보를 가지고 와서 활용을 하면 돼. 결국 이 사후세계에 대해 관심을 그렸다라고 하는 건 어디다가 그렸냐면 내부에다가 그렸잖아. 내부. 그럼 결국 내부라고 하는 글자와 벽화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가 있어야 될 거고, 사신이 상징성을 뭐 이건 상관성 없겠죠. 사후세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 5번 무덤 형태가 나타난다. 무덤 형태 상관없죠. 그림과 관련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될 테니까 따라서 정답은 1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분석을 제대로 하면 지워지는 정답이 분명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접근해 푸시면 되고, 아래 4번, 7번입니다. 이 4번과 7번 같은 게 뭐냐면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화법과 장문의 복합 출제 유형이에요. 근데 제가 1강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게 여러분 떠올리셨으면 좋겠는데, 시험 문제 유형 자체가 화법이 나오고 중간에 화법 플러스 장문이 나오고 장문이 나오는 구성이라고 했을 때, 이런 구성이라고 했을 때 단독으로 나오는 화법과 장문은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는 파트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반면에 화법과 장문이 복합적으로 나오는 부분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라고 1강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먼저 보여줄게. 하지만 우리는 문제를 먼저 볼 거야. 와, 우리 아까 말했던 거 또 나오네요. 대화의 흐름을 고려할 때, 우리 아까 화법 할 때 얘들아, 이 대화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방면에 활용될 수 있다라고 했고, 화법과 장문이 복합적으로 사용된대 쓰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이 그대로 나와 있는 문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앞에서 팁 같은 거 설명할 때 결국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 흐름의 이해가 관건이라고 했고, 대표적으로 뭐 기역, 미음 이런 게 나온다라고 했죠. 근데 얘가 기역, 미음에 대한 이해라고 나와도 얘들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1번부터 5번이라고 하는 선지에 나온 내용을 지문에다가 적용해서 판단하시면 돼요. 맞는지 틀리는지. 그럼 마찬가지 1, 5번 선지 먼저 볼게요. 상대방이 일단 언급한 내용이 나와야 되고, 이게 구체화돼야 돼. 상대가 제안한 거에 대해서 내 생각을 말해야 되고, 상대 의견에 대해서 추가 정보 요청해야 되고, 상대에게 자신의 생각이 맞는지 확인해야 되고, 상대방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했는지 확인하고 있는지 봐야 돼. 그럼 기억 볼까요? 바로 이건 내용 읽지 마세요. 기억. 시사성이 있으면서도 라고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앞문장 먼저 볼까? 지난번에 비평문에서 다룰 현안에 대해 찾아보기로 했잖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현안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에서는 시사성이 있으면서도 우리 학교 학생들도 고민해 볼 만한 현안을 다루기도 했었지. 그러면 1번 상대방이 말한 내용, 상대방이 언급한 내용을 보다 구체화해서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니까 맞는 말이 되겠죠. 이렇게. 그럼 니은 갈게요.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해. 맞아, 나는 우리 학교 독서 실태 개선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학생 3이 우리 학교 학생들의 독서 실태 개선이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근데 학생 2가 근데 그건 다룬 적이 있어서 겹치지 않을까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죠. 그럼 아까 봤던 2번 문제도 상대방이 결국 독서 실태 개선이라고 하는 걸 제안을 했지만, 아 그건 겹쳐서 별로야 의견 제시하고 있으니 맞죠? 디귿 갈게요. 학생 얼마 전에 읽은 신문 기사 중 장소 회기라에 대한 내용이 인상적이었어. 근데 우리도
장소 획일화가 뭔지 잘 몰라.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학생 2가 뭐라고 말하냐면 조금 더 이야기해주면 안 돼? 라고 말하면서 추가 정보 요청하고 있죠. 그럼 추가 정보 요청하고 있는 이 디귿도 마찬가지 맞는 말이 될 거고, 리을 이것도 장소의 획일화 아닐까? 라고 말하면서 그래, 그게 하나의 사례야 라고 이어받고 있는 문장이 될 거야. 그럼 결국 학생 3의 생각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생각이 맞아를 확인하고 있으니 4번도 맞는 말, 미음.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럼 부정적 관점으로 비평문 쓰자.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지 더 생각해 볼까? 그럼 이거는 글에 담겨질 내용을 생성하고 있는 단계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 5번 같은 경우에는 의도 파악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해당 사항 없죠. 정답 5번. 됐어? 그럼 잘 봐. 중요한 게 뭐냐면 4번부터 7번까지 이어지는 문제인데 우리가 대화라고 하는 글자가 나오면 흐름 이해가 관건이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서 파악해야 될 것들은 중심 화제 파악해야 돼요. 읽으면서 소재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소재는 뭐냐면 장소의 획일화가 될 거야. 그리고 이 소재에 대한 입장을 파악해놔야 돼. 긍정인지 부정인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놔야 뒤에 문제가 쉽게 풀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뒤로 갈게요. 다음은 학생 1이 활동 1을 준비하면서 작성한 메모이다. 가마 중 가의 학생 1 발화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만을 고른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바보가 아닌 이상 학생 1의 발화만 보면 돼. 딴 거 볼 필요 없고 학생 1의 발화만 집중적으로 놓고 보시면 되는데, 얘는 어떻게 보면 그 작문 과정 중에 계획하기 단계를 죄송합니다. 똑같은 말 2번 썼네요. 계획하기 단계의 요소를 적용하면서 풀어도 풀리는 문제야. 근데 그거는 대표적으로 또 뭐가 있냐면 아래 6번 문제 보세요. 학생 2가 가를 바탕으로 세운 글쓰기 계획 중 반영되지 않은 것은? 지금 보고 있는 이 6번 문제가 100% 작문 글쓰기 과정 중 계획하기 단계와 관련된 문제인데, 지금 보고 있는 5번 문제도 비슷한 문제고요. 비슷하게 적용을 해도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럼 이 문제를 풀 때는 학생 1 발화만 읽으면 되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정답은 2번이요. 이 문제는 스킬이라고 할 건 없고요. 결국 뭐냐면 내용 일치 문제가 될 거야. 내용 일치 문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환기라고 하는 글자, 그리고 비평문을 참고 자료로 제시한다, 매체에서 찾은 현안이 뭐고, 유의할 점, 그리고 모든 번들의 역할 분담. 지금 밑줄 친 것들이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핵심 어구. 제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 강조하는 말 있죠. 얘를 판단을 하면 정답이 보이는 문제. 됐어? 근데 여기 환기라고 하는 글자는 추가 좀만 하면 활동 1과 관련해서 지난 활동에서 논의된 거. 이 환기라고 하는 글자가 떠올리다란 뜻이기 때문에 그 단어의 뜻을 모르실까봐 한번 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죠? 이어서 볼게요. 6번 마찬가지야. 가를 바탕으로 세운 글쓰기 중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그럼 포인트부터 밑줄 치자. 활동 1에서 선정한 현안. 앞에서 내가 왜 중심 화제와 형광펜으로 칠할게. 중심 화제와 장소의 중심 화제를 왜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냐면, 여기 나와 있는 중심 화제를 알고 있어야 그대로 이어받아서 활동 1에서 선정한 현안이라고 하는 장소의 획일화 키를 우리가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볼게요.
현안이 드러나게 제목 구성. 제목 보면 되겠네. 2번. 활동 1에서 예상 독자도 접했을 만하고 논의된 경험을 제시하며 글을 시작한다. 그러면 마찬가지 첫 문단 보시면 되고,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한다. 사회적 인식 변화에 대해 설명한다. 얘들아, 스킬 하나 써먹자. 스킬. 전문가의 견해가 인용된다라고 말하면 항상 뭐라 그랬어? 실명이 거론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실명이 거론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XX 박사 등등등이라고 견해가 되거나 아니면 따옴표를 확인하라고 했죠. 인용이라고 하는 단서가 나오면 그걸 적용시켜 보시면 돼요. 세 번째, 활동 1에서 언급된 문제점 찾아보시면 되고, 장소 획일화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추가 자료 활용. 그럼 추가 자료가 뭐가 나오는지 마찬가지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활동 1에서 제기되었던 의견 반영 서술, 다루어지지 않았던 사례 추가, 활동 1에서 없는 것들, 그리고 노력이 필요함을 부각한다 라고 나와 있는 거. 마찬가지 얘도 계획하기 단계에 나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결국 이 문제도 내용일치 문제처럼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스킬 한번 더 써볼까? 얘들아, 추가 자료를 활용한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뭐뭐뭐뭐에 따르면 이라고 나올 수 있고요, 따옴표를 사용해서 나타내는 경우도 있어. 또는 뭐 자료 이렇게 제시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다 읽고 찾으려고 하지 말고 몇 가지 단서를 바탕으로 판단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정답은 몇 번이냐? 3번이죠. 전문가의 견해가 안 나오잖아. 전문가의 견해가 안 나오지. 추가 자료라고 하는 걸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여기요. 작은 따옴표 나오죠. 우리 동네 보고서를 보면 항상 무언가를 인용하거나 이럴 때는 자료를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작은 따옴표와 같은 장치들이 사용이 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7번입니다. 이게 하나로 묶여있는 것들은 중심 화제나 긍정 부정 입장에 대해서 판단이 되고 있으면 연달아 쭉쭉 이어서 갈 수 있어. 할게. 현안에 대한 주장이 분명해. 현안에 대한 관점이 일관돼. 필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 있어. 필자가 선택하지 않은 관점을 비판할 근거가 있어. 그럼 잘 봐. 앞에서 우리가 현안이라고 하는 걸 뭐라고 했냐면 장소의 획일화라고 하는 게 현안이라고 설명했잖아. 그럼 주장이 분명하다라고 말하는 건 결국 앞에 나와 있는 문장을 놓고 봤을 때 어느 부분들이냐면 잠시만요. 일반적으로 주장은 앞부분에 나와요. 이러한 장소의 획일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됐어? 그리고 두 번째 문단도 보자. 장소가 획일화된 장소에서 느끼는 정서적 유대가 훼손된다. 문제점이죠. 그리고 또 볼게. 장소가 획일화되면 장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험의 다양성도 줄어든다. 또 문제 언급하죠. 또 그런데 불가피하다는 주장의 이들도 있지만 그러나 적절한 주장이 아니야. 이게 글쓴이 주장이야. 이거는 글쓴이와 다른 사람들의 주장이고요. 됐어요? 그럼 결국 주장이 분명하게 드러나는가? 명시적으로 제시되는 부분을 찾으면 되고, 얘는요 앞문단 그리고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찾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현안에 대한 관점. 그럼 아까 그 대화 흐름 파악하는 문제를 봤을 때 관점이 일관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은 장소의 획일화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이야? 를 판단하시면 되고, 필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굉장히 다양하게 제시가 될 거고, 필자가 선택하지 않는 관점이라고 하는 것 같은 말, 장소의 획일화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될 거야 을 비판할 근거니까 결국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되겠죠.
마찬가지야. 문제 볼 때 어떻게 하래? 끊어 읽으라 그랬지. 때. 됐어? 똑같이 갈게. 장소의 획일화가 바람직하지 않다. 맞죠? 명시적인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관점을 일관되게 유지한다. 획일된 장소에 식상함을 느낀 사람들이 장소의 선택권을 요구했다는 점을 근거로. 장소가 획일화되면 인간이 장소에서 느끼는 정서적 유대와 안정감이 훼손된다는 점이 근거다. 장소의 획일화를 통해 얻으려는 경제적 효과가 지속되기 어렵다는 점을 비판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라고 나오죠. 됐어요? 그럼 지금 나와 있는 게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되는, 판별해야 되는 기준점이 되는데, 일단 1번 장소의 획일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건 이 글의 주장이 맞아요. 그죠? 명시적이라고 하는 건 직접적으로 라고 해석하시면 되거든요. 직접적으로. 그럼 방금 밑줄치 부분을 통해서 명시적으로 제시되고 있다라고 알 수가 있으니까 1번은 맞는 말이 될 거고, 2번 장소 획일화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으로 생각하잖아. 그리고 이게 일관되고요. 마찬가지 맞는 말. 3번 C를 고려할 때 획일화된 장소에 식상함을 느낀 사람들이, 그러면 획일화된 장소에 식상함을 느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 글쓴이와 입장이 다른 사람들이잖아. 아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서술했어요. 미안해. 헷갈리지 마. 미안해. 천천히 갈게. 장소의 획일화에 식상함을 느낀 사람들이 라고 나와 있고요. 장소의 선택권을 요구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어. 앞에 볼까요? 어딨냐. 경제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와 관련된 사람들의 입장이 나와 있고 앞부분에는 이문단은 인간관계, 3문단은 경험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 근데 여기서는 장소의 선택권을 요구했다는 점이 근거로 나온다. 이거는 내용상 언급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정답이 3번이야. 4번 같은 경우에는 2문단을 보시면 나올 거고요. 두 번째 문단. 마지막 5번 같은 경우에는 방금 봤던 여기 있죠. 경제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2문단을 보시면 5번도 맞다라고 하는 말이 판별되실 겁니다. 정답은 3번. 넘어가서 이제 작문 문제가 나오는데요. 앞에서 스킬 관련해서 몇 가지 이야기 해드렸을 때 작문 과제라고 제시되면서 작문 목적, 주제, 예상 독자가 반드시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모든 것들을 뭐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얘들아? 작문 상황이라고 말한다고 했고, 얘를 파악하는 게 우리가 문제 풀 때 또는 작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적용할 때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이거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현지 분석을 하셔야지, 이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잡혀 있는데 바로 내려가면 안 돼. 그러면 작문 목적이 게임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보 전달하는 거래. 됐어? 주제는 게임화의 특징이래요. 근데 얘가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대. 예상 독자는 우리 학급 학생이래. 그럼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잡고 학생의 촉구를 보세요. 게임화란이라고 대놓고 시작하죠. 그러면 작문 목적에 나와 있는 이 게임화에 대한의 게임화가 바로 이 작품이 뭐로 활용되고 있는 거야? 제재, 화제. 그래서 초고를 보지 않아도 작문 과제만 보고 8번 문제는 해결이 돼요. 적어도 옳지 않은 거죠. 일단 완벽히 해결되지 않고요. 일부가 해석이 돼요. 위해 끊어야죠. 위해라고 하는 글자 뒤에다 끊어 보시면 일단 8번 문제에 나오는 이 제재가 뭔지는 파악이 돼. 목적이 게임화에 대한 정보 전달이니까 이 제재는 뭐가 되는 거야? 당연히 게임화가 되겠죠. 그리고 정보 전달하기 위해라고 나와 있으니까 목적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적용시키면 작문 목적과도 일치할 거야. 됐어, 여기까지? 또 보자. 특징을 드러내기 위해. 그럼 얘는 주제에 나와 있는 거니까 틀렸다고 하긴 좀 애매할 것 같아요.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양상을 드러내기 위해 마찬가지. 주제의 일부니까 좀 생각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 근데 배경 지식이 부족한 예상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찬가지.
얘는 예상 독자라고 하는 측면을 고려하고 있는 거니까 맞고요. 제재와 관련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에 마찬가지 목적에 부합하니까 위해라고 나오는 글자 앞에 있는 건 다 맞는 말이야. 다 맞는 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작문 과제만 가지고도 1번부터 5번까지 해서 위해라고 하는 말 기점으로 앞에 것이 다 맞다라고 판별이 가능하다고. 그럼 너희들이 주목할 부분은 앞이 아니야. 뒤를 주목하는 거야. 뒤에. 뒤가 어디냐면 여기죠. 개념 간 차이를 중심으로 대조시킨다. 효용적 측면을 부각한다. 사례를 가지고 온다. 용어 정의한다. 예상 독자와 공유하고 있는 경험을 활용한다. 이것만 보면 돼. 그럼 빠르게 가볼까? 게임화란 무엇이다? 라고 나오죠. 그럼 예상 독자와 공유하고 있는 경험 활용하고 용어 정의한다 라고 하는 분 맞죠? 4번 지우시고요. 게임이란 컴퓨터 게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규칙에 따라 즐기는 노래를 아우른다. 게임하는 먼저 재미와 호기심을 느낄 수 있는 흥미로운 과제를 제공하여 이에 도전하게 만든다. 이후 과제에 참여한 사람들 간에 경쟁 유도하거나 목표 달성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과제에 몰입할 수 있다 라고 나오면서 긍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게 이거야. 효용적인 측면. 같은 말 이로운 측면. 그럼 긍정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으니까 2번도 당연히 맞는 말이 되겠죠. 근데 2번은 어차피 게이머의 특징에 대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글은 긍정적인 관점을 우리에게 전달할 거야.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효용적인 측면은 당연히 맞는 거다라고 판단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 방법이에요. 이어서 갈게요. 이러한 사례라고 대놓고 나오네요. 그러면 사례 제시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부분도 맞겠지. 됐어? 그리고 또 볼까? 여기요. 이 글에 예상 독자가 우리 학급 학생이라고 했잖아, 얘들아. 그럼 우리 반 친구들에게 쓰는 글이 되겠지. 그럼 우리 반 친구들에게 쓰는 이 글에서 얼마 전 한국사 수업 시간이라고 나왔으니까 예상 독자인 학생들, 즉 우리 반 학생들과 공유하고 있는 경험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맞겠죠. 그럼 따라 정답 몇 번? 1번. 이렇게 풀어도 돼요. 개념 간의 차이가 당연히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뻔한 말이지만 여러 가지 방법적인 측면, 스킬적인 측면을 적용한다면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넘어가서 9번 갈게요. 초고를 보완하기 위해서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와, 결국 또 자료 활용 방안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자료 활용 방안이 문제가 나왔을 때 일단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번 뭐 하라 그랬어? 자료의 핵심을 찾아라. 이거 1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2번은 말했나 안 했나 모르겠네. 어쨌든 2번은 그 자료가 적용되는 선지의 논리적 타당성,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판단하고, 아까 우리 장문 상황 봤잖아 얘들아. 장문 상황과의 적절성 평가. 그러면 이게 1번과 2번이 어떻게 적용되는 건지 아래 나와 있는 거 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주어진 자료들의 핵심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해.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핵심이라고 하는 걸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주제라고 생각해. 주제, 말하고자 하는 바. 신문기사 먼저 볼까? 가상 나무 심기가, 그럼 가상이라고 하는 건 게임이네요. 실제 나무 심기로 이어지는 애플리케이션이 개발. 성취감도 없고요. 환경보호에 기여하고 있대. 더욱더 몰입하게 만든대요. 여기서 결국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죠. 성취감과 환경보호. 그럼 결국 게임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 나무 심기도 일반적인 분야가 아니죠. 다양한 분야에 적용돼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될 거예요. 이어서 또 볼게요.
그리고 이 보람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얘들아. 이 보람이라고 하는 것도 보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도 될 거예요. 보람이라고 하는 건 내가 얻는 거니까. 두 번째 갈게요. 전문가 인터뷰. 게임화된 과제에서 참여자가 무언가를 하거나 선택할 때 그에 대한 피드백이 즉시 제공되고 보상 또한 신속하게 주고 성취감과 같은 보상을 바탕으로 과제에 더 집중하게 된다. 아까 보람이라고 하는 걸 보상으로 봐도 된다라고 말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내용과 일맥상통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사람들에게 즉각적으로 보상을 주니까 과제에 집중을 한다. 결국 게임화의 긍정적인 측면을 서술하고 있네요. 디귿 연구자료. 땡땡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게임화를 적용한 학급이 있고 적용하지 않은 학급이 있대. 게임화를 적용한 학급은 적용하지 않은 학급과 달리 도표와 같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를 보였다. 그럼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디귿은 학습 동기와 학습 성취도만 보는 거야. 됐어? 근데 9.7이라고 하는 거와 9.1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시커먼 그래프가 게임화를 적용한 학급이 되겠죠.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는 것처럼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신뢰성을 높인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래 볼게요. 기억 활용 다 끊어야지. 됐어? 기억을 활용하여. 그럼 기억이라고 하는 건 신문기사죠. 나무와 관련된 거. 게임화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지. 그럼 나의 내용이라고 하는 건 학생의 초고가 될 거야. 게임화가 환경 분야 같은 말 나무죠. 나무 심기. 활용된다는 점을 추가한다. 마찬가지 맞는 말이죠. 그럼 여기서 아까 위에서 말했던 1번과 2번 있잖아. 이거를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여기 나와 있는 제가 지금 보라색으로 밑줄 치는 이 부분 있죠. 이 보라 색깔로 밑줄 친 부분이 바로 뭐냐면 장문, 상황, 과의, 적절성 평가하는 거야. 즉 주어진 자료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활용 가능성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있는 거고, 게이머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된다 라고 말하는 것은 마찬가지. 죄송해요. 아니다. 거꾸로 했다. 얘들아 잠깐만. 다 지울게. 잘못했어. 잘못. 뭐라고 하지마. 너 계속 영상 찍느라 머리가 아파서 실수했다. 뭐라고 하면 안 돼? 갈게. 다시 가겠습니다. 일단 게이머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는 나의 내용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뭐냐면 이 부분이 바로 장문 상황이 되겠죠. 즉 제시글 또는 초고. 됐어? 그럼 이 부분이 위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장문 상황과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될 거고, 두 번째 게임화가 환경 분야에서도 활용된다는 점이라고 하는 이 두 번째 부분 있죠. 이 두 번째 부분은 자료의 핵심을 파악한 다음에 논리적 타당성, 즉 제시된 선지가 실제로 적용이 가능한지 논리적 타당성을 판단하는 부분. 그럼 이걸 적용시켜 보시면 결국 1번은 맞는 말이라고 보이실 거고요. 2번 갈게요. 니은을 활용하여. 전문가 인터뷰죠. 게임화의 특징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하면 게임화의 특징을 다루고 있는 나의 내용은 장문 상황, 적절성 평가하는 거죠. 내용에 나를 활용해서 참여자에게 피드백이 빠르게 제공된다는 점, 즉 자료의 핵심을 파악한 다음에 선지와의 논리적 타당성을 평가한다. 3번, 2번도 맞는 말이죠. 디귿을 활용하여 게임화를 학습에 적용한 나의 내용에다가 그러면 장문 상황이 될 거고,
게임화가 학습 참여자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데 효과적이다. 그럼 잘 봐. 학업 성취도라고 대놓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학업 성취도라고 하는 말은 맞는 말이 되겠지. 4번. 기억과 니은을 활용하여. 여기선 두 가지를 활용하래요. 게임화가 보상을 통해 참여자들의 몰입을 높인다는 나의 내용. 그럼 이거는 장문 상황. 뒷받침하는 근거로 추가한다. 즉 선지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했을 때 논리적으로 타당한 거야? 타당하죠. 결국 어디 부분 보고 알 수 있는 거냐면 여기야. 더욱 몰입하게 만든대. 그리고 더욱 집중하게 한대. 그게 여기서 말하는 몰입이라고 하는 두 글자랑 일맥상통하잖아요. 됐죠? 5번. 니은과 디귿을 활용하여 두 가지 활용하네요. 게임화가 참여자의 호기심을 유발한다는 나의 내용. 장문 상황이죠. 학습 동기가 높을수록 과제 선택에 따른 성취감이 커진다. 잘 보세요. 여기서는요. 학습 동기는 나와. 죄송해요. 저 실수하네. 미안해. 학습 동기가 어디 나오냐면 여기 보시면 학습 동기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과제 선택에 따른 성취감? 여기서 성취감이 나온다. 맞아. 근데 과제 선택이란 말은 안 나와 자료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5번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장문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보시고 그 다음에 자료의 핵심 파악한 것을 바탕으로 주어진 선지와의 논리적 타당성, 연결관계를 보시면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마지막 10번 문제입니다. 초고를 고쳐쓰기 과정. 또 나왔네요. 고쳐쓰는 과정이래요. 그럼 고쳐쓰기 방안이라고 하는 건 뭐 맞춤법 문제나 이런 게 좀 일반적으로 나오는데 이 문제는 맞춤법이 나온 게 아니라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아래 거 보자. 지난주 한국사 시간에 모든별로 퀴즈 대결하는 과제. 얘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중심 화제인 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게임 화죠. 얘가 이 글에 나오는 화제 같은 말 중심 제재니까 이 부분은 계속 적용이 되는 거라고. 다른 모드면 꼭 이기고 싶다는 생각에, 그건 잘 봐. 꼭 이기고 싶다는 생각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경쟁이라고 하는 단어는 떠올릴 수 있을 거고 심리적인 부분이라고도 알 수 있을 겁니다.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과제에 임했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모든 친구를 다그치며 싫은 소리를 해버렸고 미안하다는 말을 건넸대. 그러면 여기서 가로 열려 있는 부분부터 가로 닫은 부분까지는 지금까지 나왔던 게임화와 다르게 게임화의 부정적인 측면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바탕으로 내용을 고쳤을 내용을 생각해보자. 더 깊이 생각해봤다. 마지막 문단에서 무엇을 제시해서 게임 요소를 적절히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대. 이건 잘 봐. 1번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고쳤었대. 그럼 글쓴이의 입장에선 게임화에 대해서 항상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다가 문제점 같은 말 부정적인 측면을 봤죠. 느꼈죠. 그럼 당연히 부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강조할 거야.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을 거고 이어서 볼까요? 게임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물질적 보상에만 연연할 경우. 잘 봐. 1번에서 물질적 보상에만 집중하는 학생의 모습이 나와요? 안 나오죠. 그냥 1번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얘야 꼭 이기고 싶다는 생각이야. 경쟁 심리라고. 보상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나와 있는 1번은 틀렸고요. 2번 게임화를 통해 안 끊었다.
이거 뭐 끊을 수 있으면 끊어놓으면 좋아요. 단순히 흥미만 추구할 경우 상업적 변질 뭐 연관성 없죠. 의욕이 없는 경우 다른 사람들을 방해한다? 아예 연관성 없죠.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고려했지. 고려했기 때문에 선을 넘는 것처럼 다른 친구들도 다그치며 싫은 소리를 했겠죠. 5번 경쟁적 속성이 지나치게 강조될 경우 꼭 이기고 싶다는 생각. 부정적 영향. 뭐에? 관계에. 정답 몇 번? 5번. 그래서 이것도 문제 풀 때 위에 나와 있는 이 1번 있죠. 제가 지금 보라색으로 밑줄 치는 1번에 대해서 핵심 내용이 정리가 돼야 돼. 그래야 아래 나와 있는 거 제가 밑줄 친 거 보시면 맞고 틀리고를 컨트롤 하시면서 시간을 좀 줄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화법 수업이었고요.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 이론을 적용해서 시간을 단축하고, 이론을 적용할 수 없는 문제라면 거기선 시간을 조금 더 투자하는 그러한 방향성이 필요하고, 다음 강의는 10문제를 한꺼번에 영상을 찍어 올릴 거고, 지금 한 것처럼 똑같이 할 거야. 그러니까 지문을 읽고 분석한다라고 해서 그 지문이 똑같이 나오는 게 화법이 아닙니다. 그래, 문제를 같이 여러 번 봐가면서 판단하고 적용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는 그렇게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